어느 날 밤 나는 자꾸만 깨어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. 꿈에서 나는 낯선 골목을 걷고 있었고 그 끝에는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는 허름한 건물이 있었다. 호기심에 나는 그 건물로 다가갔다.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. 건물 내부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쌓였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다. 이상하게도 방마다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. 사진 속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. 나는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끌림에 사로잡혀 그 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이 얼굴이 낯설지 않음을 깨달았다.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나였다. 순간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. 왜 어린 내가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.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.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. 나의 본능은 재빨리 이 건물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. 불행히도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. 순간 나는 머릿속에 번쩍이는 기억을 떠올렸다. 어렸을 적 나와 친구들은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. 이곳은 오래전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다. 경찰은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결국 이곳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. 그제서야 나는 마주한 것이 단순히 공포의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.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아직도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.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. 결국 나는 마지막 방에 이르렀다. 방을 열자 산더미처럼 쌓인 아이들의 인형들과 그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영혼들이 보였다. 그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.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.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뻔했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살아남아 이곳을 찾게 된 것이었다. 그 순간 악몽에서 깨어났다.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. 그러나 책상 위에서는 내가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낡은 인형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. 그저 꿈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밤 나는 다시 침대에 눕지 못한 채로 그 인형을 바라보았다. 그리고 내 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.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. 두 번째 이야기.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. 그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이웃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기계의 오작동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불쾌해졌습니다. 특히 밤이 되면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 소리는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. 어떤 이는 너무 무서워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만 타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.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경비실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경비원들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명의 주민 대표와 함께 심야에 계단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소리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면서 이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. 이상하게도 소리를 들은 사람은 대부분 3층에 사는 거주자들이었습니다. 일각에서는 그 소리가 3층에 오래 전 한 여성 주민이 자살했다는 소문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. 조사가 계속될수록 소리는 다른 층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는 5층에서 자정 무렵이면 발소리 없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. 주민들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밤에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. 급기야 이사하는 가족까지 생겨났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란의 중심이었던 3층에 사는 한 세입자가 이사 준비 중 이상한 발견을 했습니다. 벽면을 정리하다가 일종의 비밀 공간을 발견했는데 낡고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한 것입니다. 일기장에는 10년 전 이 아파트에서 살던 한 여성의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고립된 삶을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
어떤 이들은 그 영혼이 여전히 이 아파트에 떠돈다고 믿었고,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으로 합동 추모제를 열기로 했습니다. 추모제가 열리던 그날 밤에는 신기하게도 영혼의 흔적이라 여겨지던 모든 소음이 갑작스레 멈추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기이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오래된 건물과 그곳에 얽힌 사연이 주는 특유의 소름과 현실감을 보여줍니다. 비록 많은 부분이 허구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감정과 기억의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. 세 번째 이야기. 몇 년 전 경상북도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어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고 전통을 매우 중시했습니다. 그러나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미소만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. 어느 날 도시에서 사진 작가인 영화가 자연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 중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는 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싶어서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. 한창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던 중 영화는 마을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어르신은 그에게 밤에는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. 그러나 왜인지를 묻자 답을 회피하며 그저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. 그날 밤 영화는 자신의 숙소에서 사진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문득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. 꼭 무슨 누군가가 그의 창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. 호기심 많은 영화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는 그냥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한청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있는 숲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. 그들은 어떤 나무에 묶인 노끈 같은 것을 신중하게 풀고 있었습니다. 영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다가가 보니 그 노끈은 밤 동안 숲길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. 영화는 이 묘한 광경을 카메라로 담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급히 사진 찍는 것을 막았습니다.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. 몇 날 뒤 영화는 또다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.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손전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소리가 나는 방향은 숲 쪽이었습니다. 깊은 밤 숲속의 나무들 사이로 들어선 그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. 잠시 후 그는 희미하게나마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.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그는 조용히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습니다. 그러자 갑자기 손전등 빛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그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영화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마을로 도망쳤습니다. 숙소로 돌아온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마을 누구도 그를 밖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 영화는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챙겨 떠나기로 했습니다.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 주변을 카메라로 찍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. 밤에 찍었던 사진 속에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형태가 흐릿한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. 그것은 단순한 카메라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. 영화는 그 사진들을 보고 나서야 이 마을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그는 그 마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마을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. 그는 이 모든 경험을 세상에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사진들을 소중히 보관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 마을은 여전히 지도를 다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 숲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. 네 번째 이야기.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. 주인공 수지는 대학 졸업 후 도시 생활에 지쳐 휴식을 위해 이모가 사는 시골집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곳은 어릴 때 방학이면 종종 놀러가곤 했던 곳이라 수진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그때의 활기가 사라지고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. 이모 댁에 도착하자 이모는 여전히 따뜻하게 수진을 맞이해 주었습니다. 다만 언뜻 스쳐가는 그녀의 얼굴에 어떤 불안감이 있어 보였습니다. 수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저녁 식사 후 이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녀의 등골을
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.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진아, 혹시 홍신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?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그러자 이모는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20년도 더 전에 이 마을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. 홍신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대저택에서 일하던 하녀였지. 아름다웠고 성실했지만 언제나 불운한 일만 겪었어. 그러던 어느 날 그 저택의 주인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. 결국 둘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. 이모의 말을 듣고 수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. 그녀는 주인의 강요로 억지로 그 집 지하실에 유폐되었고 산송장을 방불케 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대. 그리고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그 집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해. 밤이 되면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종종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곤 한다지.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이모는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걱정만. 이제 다 옛날이야. 그 집도 이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 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 서인 기척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. 창문을 살그머니 열고 밖을 내다보니 은은한 달빛 아래로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. 그 모습은 마치 이모가 말한 홍신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. 수지는 순간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창을 끔찍스레 닫았습니다. 그 후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맡에 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 핀은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던 오래된 앤티크 스타일이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핀의 존재와 그날 밤 본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. 결국 수지는 이모를 떠나기 전날 밤 용기를 내어 그 대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무너져가는 저택 앞에서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. 그 순간 바람이 휑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그녀의 머리가 지척이 흔들리더니 그 공기는 몹시 차가웠습니다. 놀랍게도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깔끔했고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. 수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.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내려갈수록 그곳에서 잔잔하지만 애처로운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. 지하실 문 앞에 서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. 그곳에는 아마도 지하실 벽에 남겨진 오래된 낙서와 함께 수진이 본 적 있는 핀과 같은 디자인의 핀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잊지 말아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.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수지는 도망치듯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뒤 수지는 돌아와 도시 생활로 복귀했지만 가끔씩 이유 모를 눈물이 흐르고는 했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조용한 슬픈 노래는 비단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마치 홍신혜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라는 듯 수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무언이 메시지를 그녀만의 방식으로 펼쳤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매년 그 마을을 찾곤 했습니다. 이모를 만나러 가듯 아직도 저택을 지키는 영혼을 위로하러.